프랑스 출신의 최고급 수제화 브랜드인 벨루티는 1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독창적인 디자인과 장인정신을 쌓아온 브랜드입니다. 개별 제품 하나하나가 예술작품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아름다운 제품들을 생산하죠. 아마 한 번이라도 벨루티의 제품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아름다움에 넋을 놓을 정도라는 걸 금방 눈치채실 겁니다. 여타 명품 브랜드보다 제작 공정에 더 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퀄리티를 인정받고 있는 벨루티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895년 알레산드로 벨루티라는 이름의 이탈리아인은 구두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파리에 건너와 처음 만든 구두에 자신의 이름인 알레산드로라는 모델명을 붙여주고 구두가게의 이름을 벨루티로 정했죠. 한눈에 봐도 아름다운 이 남성용 구두는 가죽 한 장으로 만들어졌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구두가 여러 장의 가죽을 사용해 만들어진 것과는 달리 벨루티의 구두는 가죽 하나로 만들어져 훨씬 더 미려해 보이고 우아해 보이죠. 재미있는 것은 브랜드의 탄생과 함께한 알레산드로 모델이 여전히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아름다운 디자인을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벨루티는 이후 기성구두뿐만 아니라 맞춤 구두도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품질이 좋으니 지금까지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벨루티의 구두를 택했죠. 물론 현재도 맞춤 구두를 만드는데 주문자는 가죽의 종류부터 기타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모두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제품마다 다르지만 하나 주문하는데 평균적으로 1000만원 정도이며 제작시간은 최소 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내 발에 꼭 맞는 신발이라면 갈 땐 가더라도 구두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요? 주문 제작을 위해 벨루티에서는 주문자의 발 모양과 같은 나무로 된 모형을 제작합니다. 이렇게 생긴 나무로 된 모형을 보통 라스트라고 부르는데요. 고객의 발 사이즈를 1시간 동안 정밀하게 측정한 후 완전히 똑같이 만든다는데 안 봐도 개고생, 완전 생 노가다일 것 같네요. 재미있는 것은 벨루티의 구두를 주문하면 라스트에 우리의 이름을 적어준다는 건데 수많은 유명 인사들은 이미 자신의 이름을 이 구두꼴에 남겨두었습니다. 평생 제 이름을 벨루티의 라스트에 적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벨루티가 자랑하는 가죽이 있습니다. 바로 베네치아 레더입니다. 얼핏 들으면 이태리 느낌이 물씬 나는 이 가죽은 사실 그 이름보다 훨씬 더 독특하고 이상하게 만들어집니다. 손으로 꼼꼼히 왁스를 발라주는 과정을 거친 후에 베네치아의 갯벌에서 가죽을 숙성시키는 이해가 가지 않는 과정을 거쳐 베네치아 가죽이 탄생하죠. 이 가죽은 최근 등장한 벨루티의 모노그램 라인에도 사용되는데요. 갯벌에서 숙성시키는 가죽, 참 특이하네요. 벨루티는 이 베네치아 레더 이외에도 다양한 고급 가죽을 사용해 신발을 제작합니다. 타조 가죽, 악어 가죽, 도마뱀 가죽 등의 희귀 가죽도 사용되죠. 어떤 가죽을 써서 신발을 만들더라도 벨루티가 내세우는 공통적인 기준이 있는데 바로 상위 10% 이내의 고급 가죽만 사용한다는 겁니다. 품질 관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 것 같지 않나요? 벨루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제품 특유의 색상이죠. 바라보고 있으면 빠져들 것만 같은 벨루티의 제품들, 파티나라는 공법으로 제작됩니다. 구두를 포함한 가죽 제품에 염색공이 4시간가량에 걸쳐서 가죽을 붓과 손으로 문지르면서 차근차근 색을 입히는 공법인데요. 이 파티나 공법을 사용하면 좀 더 자연스럽고 다채로운, 그리고 바라보고 있으면 빠져들 것 같은 색감의 구두와 가방, 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파티나 염색은 색을 입히는 힘과 속도, 덧칠 횟수에 따라 조금씩 다른 색이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만큼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벨루티의 제품들은 같은 색상과 디자인의 제품이라고 해도 개별 품목마다 묘하게 색상이 차이가 납니다. 한마디로 매 시간마다 예술품이 탄생하는 것이죠. 벨루티를 대표하는 베네치아 가죽과 파티나 공법, 바로 벨루티의 4대 CEO인 올가 벨루티가 완성한 기술들입니다. 1980년대 들어서 올가가 CEO가 되면서 벨루티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요. 베네치아 가죽과 파티나 공법 이외에도 검은색과 갈색일색이던 남성 구두에 조금 더 다양한 현대적인 색깔들을 넣게 됩니다. 현재에도 벨루티가 판매하는 제품들에는 다양한 색깔이 들어가 있죠. 벨루티 하면 유명한 것이 또 있죠. 바로 가방과 지갑, 벨트 등의 가죽 소품입니다. 2005년부터 만들기 시작한 이 소품들은 벨루티 특유의 파티나 염색과 각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원래 구두 만들던 회사이다 보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 가공은 말할 것도 없이 끝내줍니다. 구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가죽 소품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광택이나 색깔이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단 구매 가격도 비싼 편이고 관리도 주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은 것이 싫다면 다른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벨루티가 1993년에 LVMH에 인수되었고 현재는 LVMH의 하위 브랜드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인수 이후 판매되는 제품의 종류를 늘려가기 시작한 벨루티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의류입니다. 여러 의류 중에서도 벨루티는 맞춤 정장에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파리의 유명 테일러샵인 아르니스를 LVMH에 편입시킨 후에 벨루티에 라벨을 붙여 맞춤 정장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아르니스는 원래 프랑스의 5대 패션 매종 중 하나로 불렸고 3대에 걸쳐 남성 정장을 만들었을 만큼 유명했죠. 구두 브랜드에서 정장도 만들 줄 누가 생각이나 했을까요? 심지어 위블로와 협업해 시계도 제작했고 뱅앤올로슨과 협업해 헤드폰과 스피커까지 만들었으니 놀랄 노자입니다. 벨루티 제품을 사랑하는 벨루티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유명한 사람들이 모인 동호회인데요. 바로 스완클럽입니다. 벨루티 구두를 신는 사람들끼리 친목 도모회장을 만들어달라는 고객들의 요청으로 벨루티의 주관하에 1991년에 파리에서 전세계의 명사들 1000명으로 구성된 동호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회원들이 모여서 최고급 샴페인인 돈페리뇽으로 구두광을 낸 적이 있어 사람들에게 이 동호회가 알려졌죠. 저는 먹는 것도 못하는데 이분들은 이걸로 구두까지 닦네요. 이런 상황이라면 앞으로도 벨루티는 그 품질과 명성으로 인해 꾸준히 사랑받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갈래로 꼬인 가죽으로 구성된 지갑과 가방이 어느덧 고급스러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명품 브랜드 보테가 베네타의 이야기죠. 최근 들어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 브랜드는 인트레치아토라는 특유의 가죽 세공 방식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여러 이유에 의해 명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이제 보테가 베네타는 줄을 서야만 살 수 있을 만큼 인기가 많은 브랜드가 되었죠. 의류부터 가구까지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는 보테가 베네타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브랜드가 보통 창업자의 이름을 따서 브랜드 네임을 짓죠. 하지만 보테가 베네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보테가는 장인들이 작업하는 아틀리에를 뜻하며 베네타는 이탈리아어로 베네토 지역을 의미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하면 베네토의 아틀리에 정도가 되겠네요. 보테가 베네타는 1966년 창립 당시 장인 정신이 깃든 최상급 가죽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브랜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죽 장인이 많기로 유명했던 이탈리아 북부의 비첸자 지역에서 이 브랜드가 탄생한 것이죠. 이곳에서는 당시 장인들이 나름의 방식으로 끈 형태의 가죽을 일일이 끼워 넣어 가죽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부드러운 가죽을 끈 형태로 잘라서 머리 따듯이 엮는 기법인 인트레치아토 기법이었죠. 이렇게 이탈리아 가죽 장인들의 기술을 바탕으로 제작한 제품들은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당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가죽 제품들은 소비자의 눈에 들게 되었죠. 보테가 베네타가 여타 명품과 확연히 다른 점은 점잖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로고가 도배된 과시성 짙은 제품들은 당시에도 많았지만 소비자들은 이런 제품들에 슬슬 질려가고 있었죠. 이때 질 좋은 가죽으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보테가 베네타의 가방이 알려지게 되면서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물론 지금은 잘 나가지만 한때는 보테가 베네타도 위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트레치아토 방식으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품이 많이 들어가 만드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생산 규모나 제품의 종류도 소규모 공방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죠. 또한 1970년대 후반 창립자들이 모두 브랜드를 떠나면서 사업 운영에도 혼란을 겪게 됩니다. 여기에 80년대 들어 수익이 점점 감소했고 로고가 도배된 제품을 만드는 등 다른 브랜드와 별다를 것 없는 행보를 보여주면서 브랜드 특유의 정체성은 사라졌죠. 그나저나 보테가 베네타에서도 모노그램 같은 제품을 만들었다니 좀 신기하네요. 결국 보테가 베네타는 그저 그런 명품 브랜드로 남아있다가 2001년 구찌그룹에 인수됩니다. 현재는 캐링그룹으로 불리는 당시의 구찌그룹은 보테가 베네타를 되살리기 위해 브랜드 특유의 디자인을 유지하는 전략을 내세웁니다. 로고 제품을 없애고 간결한 디자인에 집중하는 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죠. 사람들은 이런 변화에 의구심을 가졌지만 결국에는 에르메스나 아르마니를 제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보테가 베네타를 접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 가방과 지갑이 아닐까 합니다. 이 제품들 중에서도 대부분은 인트레치아토 방식으로 만들어졌죠.
별다른 로고도 없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어디 제품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구성이 약하다고 불만을 토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특유의 고급스러운 느낌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요. 보테가 베네타는 2002년 이후 계속 로고가 없는 고급스러운 가죽 제품들을 만들면서 다시금 럭셔리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럭셔리 브랜드가 되기 위한 그들의 마케팅 전략 중 우리가 주목할 만한 건 바로 소셜 네트워크 폐쇄입니다.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SNS를 통해 활발한 홍보를 진행하고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보테가 베네타는 SNS가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지만 모두 폐쇄해버렸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SNS에서 홍보를 진행하는 것이 보테가 베네타에게는 맞지 않기 때문이죠. 대신 보테가 베네타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직접 사용하고 그걸 공유해 브랜드 이미지를 키우기를 원합니다. 홍보 비용도 줄어들고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홍보까지 해주니 일석이조네요. 원래 보테가 베네타를 대표하는 색깔은 제일 좋은 가죽을 연상시키는 진한 갈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브랜드의 컬러가 녹색으로 바뀌었죠. 이 색깔은 보테가 그린이라고 불리며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데요. 보테가 베네타에서 판매되는 많은 제품들이 이 색깔을 이용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에르메스의 오렌지색이나 버버리의 체크무늬처럼 보테가 베네타를 대표하는 색깔이 녹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시작된 지 50년이 조금 넘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브랜드지만 보테가 베네타는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의 카테고리를 모두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도약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지요. 꾸준히 변화해가는 모습으로 지금의 자리에 도달한 보테가 베네타는 여전히 특유의 색감과 소재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보테가 베네타는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요?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명품 브랜드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아미도 가품이 있습니다. 매장이 아닌 곳에서 구매한다면 주의해야겠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패션업계는 불황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옷보다는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매출이 급증했던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프랑스 출신의 패션 브랜드 아미입니다. 2011년에 처음 등장해 캐주얼하면서도 쿨한 옷들을 만드는 이 브랜드는 이제 패션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한 번쯤은 무조건 들어봤을 브랜드가 됐죠. 과연 아미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미는 현재 하트 로고로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디오롬무와 지방시, 마크 제이콥스의 디자이너를 역임한 프랑스 출신 남성복 디자이너 알렉산드르 마티우시가 2011년 설립했죠. 프랑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원래 자신의 브랜드를 2002년에 런칭한 적이 있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는지 여러 경험을 쌓고 다시 아미라는 브랜드를 만듭니다. 브랜드 초창기에는 딱 맞아 떨어지는 남성복들을 선보이며 인기를 끌었고 도쿄부터 뉴욕까지 세계의 수많은 도시들의 매장을 오픈할 수 있었죠. 그의 브랜드가 인기를 끈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패션 브랜드들의 쇼를 보고 있자면 과연 저 옷을 런웨이가 아닌 현실, 즉 리얼웨이에서 입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알렉산드르는 처음부터 사람들이 자신의 옷을 입고 길거리를 많이 누빌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명품 브랜드에서 수백만원짜리 니트를 만들다가 평범한 사람들은 이 옷을 못 입어볼 거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옷을 만들길 원했던 거죠. 하트 로고가 나오기 전 인기를 끌었던 블레이저나 캐로피 바지 등은 모두 현실에서 쉽게 입을 수 있고 손이 많이 가는 옷들입니다. 브랜드의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끈 이유가 확실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브랜드 이름인 아미는 프랑스어로 친구를 의미하기도 하고 창립자 알렉산드르 마티우시의 약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브랜드 이름이 친구인 게 좀 이상하다고요. 아미는 패션을 친구처럼 편안하고 진정성 있으며 친근하게 대하는 자세라는 의미를 담아 지어졌기 때문에 친구라는 단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미가 내놓는 무심하면서 세련된 느낌의 옷들이 한국 시장에서 패션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의 취향에 딱 맞아 떨어졌고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죠. 아미는 마르지엘라, 오프화이트, 메종 키츠네 등 국내 패션 시장에서 컨템포러리 브랜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현상과 맞물려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름 있는 명품이 식상해진 소비자들이 좀 더 신선한 감각과 현대적인 디자인을 가진 컨템포러리 브랜드를 찾고 있는 것이죠. 유럽에서는 이미 명품보다는 시크하고 심플한 느낌의 컨템포러리 브랜드를 선호하는 트렌드가 대세고, 국내에서도 물론 이런 트렌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첫 시작은 남성복이었지만 2019년에 아미는 인기에 힘입어 여성복 라인도 런칭하게 됩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아미 매장에서 남자 옷을 사입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여성복 라인을 런칭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여성분들, 남자 옷 마음에 든다고 살 생각하시면 우리가 살 옷이 없습니다. 아미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자 프랑스 아미 측은 한국을 위해 티셔츠, 스웨셔츠 등의 익스클루시브 아이템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꽤 큰 시장인 중국을 제치고 한정판을 만들어줬으니 주모 찾아도 되는 순간이네요. 하지만 프랑스가 아닌 해외에서 아미의 첫 패션쇼는 중국 상하이에서 이뤄졌습니다. 2019년 기준 아미의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장은 미국, 그리고 2위가 중국인데요. 중국 벤처 캐피털 회사인 세쿼이어 캐피털 차이나의 투자도 유치했으니 중국 기업이라고 해야 되는 걸까요? 최근 명품 브랜드들 간에 많은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별화를 통해 소비자를 끌어모으기 위함인데, 이런 측면에서 아미는 수많은 브랜드들과 협업을 진행해왔죠. 몽클레어와의 콜라보를 시작으로 이스트팩, 캡, 스마일리 등 다양한 브랜드들과 어울려 특색 있는 옷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소장 가치가 있는지는 딱히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제품들이 다 괜찮아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죠. 아미의 컬렉션들을 보면 좀 비비드하고 쨍한 색들은 있지만 형광색 계열의 옷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죠. 이는 브랜드를 이끄는 알레산드로 마티우씨가 형광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옷들은 코디하기 쉬운 무난한 색들로 이루어져 있죠. 알레산드로는 평소에도 미니멀한 코디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그대로 컬렉션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아미는 새로운 시대로 뻗어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국내와 해외 모두에서 매출이 꾸준히 상승해온 것을 보면 이 브랜드가 지금의 시대 정신을 가장 잘 반영하는 브랜드가 아닐까 합니다.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만 357% 매출이 상승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사랑을 받는지 아시겠죠? 지금 신명품으로 젊은 층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브랜드 중 하나인 아미는 아마 당분간은 계속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의류 브랜드 중에서 고품질의 원단과 독특한 색감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의류 브랜드 스톤 아일랜드입니다. 창립자 마시모 오스티에 의해 1982년 처음 등장한 이 브랜드는 튼튼하면서도 혁신적인 소재와 특유의 컬러감, 그리고 군복과 작업복으로부터 물려받은 실용적인 디테일을 통해 마니아층을 두텁게 형성한 브랜드죠. 과연 스톤 아일랜드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톤 아일랜드 하면 빠지지 않고 같이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CP 컴퍼니입니다. CP 컴퍼니와 스톤 아일랜드 두 브랜드 모두 마시모 오스티에 의해 창립되었죠. 마시모 오스티는 패션 디자이너로 1967년부터 계속 브랜드를 만들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실용성이 높은 군복과 작업복의 디테일을 앞세워 만든 것이 바로 두 브랜드입니다. 그렇다면 두 브랜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CP 컴퍼니는 조금 더 고급 브랜드이고 스톤 아일랜드는 CP 컴퍼니의 하위 라인입니다. 더 먼저 등장한 건 물론 CP 컴퍼니였지만 매출이 그닥 높지 않은 편이어서 스톤 아일랜드를 런칭했던 것이죠. 결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대성공이었습니다. 스톤 아일랜드라는 이름은 영국의 소설가 조셉 컨레드의 소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인 스톤과 아일랜드를 결합한 단어입니다. 창립자는 브랜드 이름을 클래식하고 강인한 느낌이 들도록 짓고 싶어 했다는데, 두 단어가 결합되면서 그들이 원하는 느낌의 브랜드 이름이 나오게 되었다고 고백했죠. 스톤 아일랜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특유의 로고가 아닐까요? 맨투맨부터 재킷까지 팔에 달린 이 로고의 와펜은 옷이 스톤 아일랜드 제품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사실 이 로고 와펜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컬러 말고 다양한 버전이 출시되어 있죠. 스톤 아일랜드 하면 떠오르는 또 다른 특징은 아마 혁신적인 소재가 아닐까 합니다. 처음 CP 컴퍼니가 스톤 아일랜드를 런칭할 때부터 브랜드의 특징으로 삼고자 했죠. 창립자 마시모 오스티가 CP 컴퍼니를 운영하면서 1982년 개발해낸 소재 중에 텔라 스텔라라는 소재가 있습니다.
텔라스텔라는 타포린천을 제거공에 만든 소재로 방수가 잘 되고 튼튼하다는 장점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소재를 당시 CP 컴퍼니에서 활용하긴 여러 문제 때문에 쉽지 않았고, 그래서 스톤 아일랜드라는 브랜드를 활용해 이 소재로 옷을 만든 겁니다. 스톤 아일랜드가 내놓았던 제품 중에 아이스 재킷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은 온도에 따라 옷의 색깔이 변합니다. 이 옷을 입으면 걸어다니는 온도계 역할을 할 수 있지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톤 아일랜드는 이탈리아의 의류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세계 곳곳에서 사랑을 받는 브랜드가 되었죠. 이렇게 된 데에는 파니나로라는 이탈리아의 서브컬처가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스톤이나 몽클레어 같은 브랜드를 입던 젊은 층이 파니노라는 카페에서 모였기 때문에 파니나로라고 불렸지요. 60년대 모주족을 대표하는 패션이 개파카, 미국의 젊은 층을 대표하는 아이템이 리바이스 청바지였다면, 패션의 도시인 밀라노에서 파니나로는 스톤 아일랜드를 입었던 겁니다. 이후 파니나로의 패션 스타일이 대중매체를 통해 퍼져나가게 되면서 스톤 아일랜드도 덩달아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도 스톤 아일랜드에 대한 인기가 대단했었죠. 80년대와 90년대, 스톤 아일랜드는 축구 훌리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는데, 이들은 본인이 응원하는 팀의 컬러에 맞춰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을 입기도 했죠. 그들에게 사랑받았던 브랜드 중 하나가 바로 스톤 아일랜드였습니다. 도대체 축구 보러 가는데 왜 비싼 옷을 입었냐고요? 비싼 옷을 입는 것을 자랑하려고 입은 것도 있고, 유니폼을 입게 되면 다른 팀 훌리건들에게 당할 수도 있으니 그들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스톤 아일랜드 하면 특유의 염색 기법이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자치연구소에서 개발한 염색 방식만 해도 6만 가지가 넘을 만큼 의류 염색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쩐지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컬러를 낼 수 있는 이유가 있었네요. 명품 브랜드의 빈티지 제품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비싼 가격에 팔리죠. 아예 루이비통이나 샤넬의 빈티지 제품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가게도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스톤 아일랜드의 빈티지 제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가치가 높아서 전문적으로 수집하는 컬렉터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이들에게서 좋은 제품을 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안목에 달렸습니다. 안타깝게도 2005년 창립자인 마시모 오스틴은 스톤 아일랜드라는 유산을 남기고 숨을 거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자이너가 사라짐에 따라 브랜드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도 현재까지 별 문제 없이 스톤 아일랜드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유지해오고 있지요. 아마도 마시모가 살아있는 동안 쌓아올린 돌섬의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큰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닐까 합니다. 아웃도어와 스트릿, 캐주얼 등 다양한 스타일로 소화 가능한 만능 브랜드 스톤 아일랜드는 앞으로도 과연 트렌드가 변화하더라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미래가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만년필하면 이 회사, 바로 독일 출신의 필기구 및 액세서리 제조 기업인 몽블랑이 생각납니다. 1906년 시작되어 만년필과 지갑 같은 소품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시계나 귀금속, 향수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브랜드죠. 이게 가능한 건 튼튼한 내구성과 독창적이면서 세련된 디자인으로 대표되는 몽블랑만의 브랜드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과연 몽블랑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몽블랑은 독일 함부르크에서 1906년 함부르크의 은행원이었던 알프레드 네헤미아스와 베를린의 엔지니어였던 아우구스트 에버스테인에 의해 작은 만년필 공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만년필은 필기구 분야에서 혁신이나 다름없었는데, 이 혁신을 몽블랑의 창립자들이 발견했죠. 그들은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만년필을 보고 독일에 돌아온 뒤 심플리치시무스라는 만년필을 만들었고, 이렇게 몽블랑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몽블랑이라는 이름을 쓰게 된 것은 1909년부터였는데요. 이 이름은 프랑스의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은 산인 몽블랑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습니다. 몽블랑이 알프스 산맥에서 가장 높다는 것과 고품질을 연결지어서 이름을 착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과거 많은 명품 기업들이 창립자의 이름을 따서 회사 이름을 만들었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요. 몽블랑 하면 떠오르는 로고,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로고는 눈 덮인 몽블랑의 산봉우리를 형상화했습니다. 로고 이름은 스노우 피크라고 불리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닌가요? 몽블랑 만년필 중 대표 상품을 하나만 꼽으라면 마이스터 스틱이 있습니다. 이 마이스터 스틱은 독일어로 걸작이란 뜻인데, 자기들이 만든 제품에 걸작이란 이름을 붙여주기는 쉽지 않죠. 그만큼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넘친다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1924년 탄생한 이 만년필은 군더더기 없는 실용적이면서도 미려한 디자인은 물론이고 특유의 고급스러움과 세련미로 현재까지도 몽블랑 필기구 중 베스트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필기감을 좌우하는 펜촉 부분은 수공예로 세심하게 제작되었습니다. 마이스터 스틱의 펜촉 부분을 잘 보면 4810이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몽블랑 산의 고도를 나타내는 숫자인데 몽블랑이 추구하는 고품질을 표현하기 위해 새겨졌죠. 몽블랑이 어떻게 명품이 되었을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수많은 유명 인사들과 국가원수, 정치인들이 몽블랑 만년필을 사용하면서 그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국가 간 조약이나 협정 등에서 문서에 서명을 할 때도 몽블랑의 만년필이 종종 등장했죠. 높으신 분들이 열심히 썼던 덕분에 몽블랑은 지금도 만년필의 대명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만년필로 성공을 거둔 후 몽블랑은 독일의 오펜바흐 지역에 가죽 공방을 설립합니다. 가죽 생산으로 유명한 이곳에서 몽블랑은 1920년대부터 가죽 제품을 만들어 왔죠.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꽤 오랜 기간 동안 가죽 제품을 만들었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이탈리아나 스페인 등으로 공방을 옮겨 제품을 생산하고 있지만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요. 몽블랑의 가죽 제품들은 어찌 보면 심심해 보이는 제품들이지만 소재와 마감 등에서 신경을 쓴 덕택에 고급져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가격은 부담스럽지 않은 편이어서 문남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만년필과 가죽 제품을 제외하고 몽블랑 제품 중에 의외로 저평가받는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시계인데요.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몽블랑 시계가 다른 브랜드에 비해 높은 점수를 얻지 못한다는 건 알고 계시겠죠.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것도 1997년부터니 헤리티지를 내세우기에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다른 브랜드와의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몽블랑은 나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시계 제조회사를 인수해 노하우를 습득하고 나름의 제품들을 내놓고 있죠. 그들이 인수한 미네르바에서 만든 무브먼트는 고급 시계들과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퀄리티를 갖고 있으니 좋은 시계라는 건 확실합니다. 단, 필요한 건 인지도겠죠. 현재 몽블랑은 리치몬트 그룹 소속입니다. 원래 1980년대에는 더닐 홀딩 컴퍼니 소속이었으나 방돔 럭셔리 그룹에 인수되었고 그 이후에 방돔 럭셔리 그룹이 리치몬트 그룹에 인수되면서 까르띠에와 반클리프 아펠, 바쉐론 콘스탄틴 등과 한솥밥을 먹고 있죠. 여전히 몽블랑은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제품들을 만들며 사랑받고 있습니다. 검은색의 포인트로 새겨진 하얀 로고는 곧 세련미와 연결되죠. 항상 우수한 품질과 뛰어난 디자인으로 인정받으면서 지금의 자리에 위치한 몽블랑, 사면 후회하지 않을 브랜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몽블랑은 많은 사람들의 꿈과 로망을 담은 럭셔리 브랜드로 사랑받게 될 것 같습니다.